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71살의 서미자입니다. 유난히 자식에게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짠순이 엄마예요. 아들이나 딸들이 무슨 날이라고 비싼 식당에 데려가겠다고 하면 늘 손사래를 쳤죠. 아이고, 그 돈이면 차라리 너희 애들 학원비나 더 내지. 이렇게 이야기하며 꼭 동네에 있는 연탄 돼지갈비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곤 했습니다. 거기 가면 갈빗대 하나에 행복하게 젓가락질하던 옛 생각도 나고 제 입에도 딱 맞으니까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쓰면 그만큼 아껴야 하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죠. 딸들은 저희 이런 행동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맛있는 음식을 사면 즐겁게 먹고 용돈을 주면 기쁜 마음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은 그런 행동이 어색하지만 차츰 나아지겠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몇 달 전 큰아들에게 큰 실망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식들의 정성을 밀어내기만 하면 어떤 자식은 그게 부모의 마음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부모를 가볍게 보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제 어리석었던 지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일남 이녀를 키워냈습니다. 첫째가 아들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사실 저는 돈 쓰는 게 참 어려워요. 평생 아끼며 살아온 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큰돈을 쓰고 나면 꼭 마음에 찜찜함이 남습니다. 자식들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도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딸들이 슬그머니 제 주머니에 용돈을 넣어줄 때면 마지못해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은 또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 지난 봄, 제 생일에 둘째가 맛있는 걸 산다고 하더군요. 온 가족이 함께 멀리 있는 댁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시가라고 적혀 있는 가격표를 보니 제가 다 긴장이 되었어요. 엄마, 오늘 생신이신데 맛있는 거 드셔야죠. 나는 우리 동네에 있는 돼지갈비집이 좋은데. 어떻게 맨날 돼지갈비만 먹어요. 가끔은 다른 것도 드셔야지요. 마지못해 딸과 사위가 시킨 대게를 맛보았지만 불편한 마음에 내내 불평을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걔는 먹기만 힘들고 먹을 거리도 없다. 살도 너무 달고 내 입맛에는 영 안 맞네. 이거 봐. 엄마도 싫어하시잖아. 다음에는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돼지갈비 집으로 가자. 아들까지 그렇게 궁시렁거리면 결국 분위기는 차갑게 식고 맙니다. 비싼 음식을 사는 딸 마음은 영 좋지 않죠. 그러면 서로 기분이 상한 채 식사가 끝나고 말아요. 사실 아들은 저에게 비싼 음식을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용돈을 줄 때도 10만 원이 최고였어요. 그래도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한 구석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야무지게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든든하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죠. 가끔 딸들이 큰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투덜거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생일에 용돈 10만 원이 뭐예요? 뭐라고 그러지 마라. 10,000원이라도 더 아껴서 자식 공부 더 시키면 얼마나 좋으냐. 너도 더 아껴서 써. 지금 형편 괜찮다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거 아니다. 그러면 딸들이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제 말을 듣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 키워진 절약이라는 습관을 놓기가 힘들었어요. 살아온 날들이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겨진 습관이었거든요. 마치 제 성격과 같았죠. 부모님 댁에서 살 때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는 사는 게 더 힘들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젊은 시절 제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거든요. 처음에는 참 자랑스러웠죠. 교사라는 직업이 그 시절엔 꽤 존경받는 직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제가 봐도 그리 좋은 선생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체벌하는 일이 많았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땐 교사가 학생을 혼내는 게 흔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어느 날 한 학생에게 유독 화를 참지 못하고 심한 체벌을 했고 결국 그 일이 문제가 되며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10년이 다 되어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큰아들은 8살이 되었고 막내는 갓 돌을 넘긴 아기였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던 저는 앞날이 막막했어요. 그 후로 저희 집 사정은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남편은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학생 가르치는 일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폭력 교사라는 꼬리표가 붙어 괜찮은 직장을 잡기 어려웠어요. 결국 남편은 공사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고단해졌고 수입은 줄어들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저 역시 남편을 도와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학교에서 학부모 초청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예쁘게 꾸미고 왔지만 저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바로 와서 먼지가 가득 묻은 작업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희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 시절에는 선생님들에게 촌지, 즉 뇌물을 주는 문화가 많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관행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 형편이 어려워지며 다른 부모들처럼 봉투를 선생님에게 건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학교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불합리하게 체벌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고작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아들에게 그 시절은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비교하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하냐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때 저 역시 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살림을 꾸려나가는 게 급했거든요. 아들의 눈에 저와 남편은 아마 부족하고 초라한 부모로 보였겠죠. 저는 그때 최선을 다했지만 아들에게는 달라진 집안 형편이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그 영향인지 아들은 점점 돈에 민감해졌습니다. 자라면서 세 남매 중 유독 아들이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어찌저찌해서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참 기뻤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자식들이 잘 자라준 것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아들은 몇 년 후 선으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가씨였어요. 특별히 부자는 아니라고 해도 저희 집안 사정보다는 훨씬 나은 중산층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아들보다 먼저 결혼했고 아들이 결혼을 한 후 막내까지 시집을 보내고 나니 폭풍 같았던 인생도 어느새 고요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 아끼며 살았어요. 돈을 제대로 써본 일이 없이 항상 모으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억척같이 살았는데도 자식 셋을 키우고 나니 정작 손에 남은 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노안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고 제 손에 남은 건 늙어서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약간의 현금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였어요. 이런 인생을 살았다 보니 자식들 돈 쓰는 것이 그렇게도 불편했던 것입니다. 저는 항상 다음에 하며 자식들이 돈 쓰는 걸 막았습니다. 딸이 옷이라도 한 벌 사주려 하면 신랑이 끝에 가장 싼 것만 고르려 해서 딸이 속상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에는 집에 와서 맛있는 거 해달라고 조르던 딸이 이제는 잘 오지도 않으려고 해요. 어미가 항상 밀어내니 딸도 내심 불편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비싼 밥을 먹는 것이었어요. 비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도 몰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러니 딸이 저를 댁에 식당에 데려가도 전혀 즐겁지 않았던 것이지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 다 제 마음 편하려고 한 행동이었구나 싶습니다. 자식들이 사주는 밥을 기쁘게 먹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뒤늦게 드네요. 엄마가 날 이만큼 키워주고 가르쳐줬는데 당당하게 받아도 돼요. 이거 사위 돈 아니고 제가 벌어서 드리는 거예요. 둘째 딸이 저에게 하얀 봉투를 내밀면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봉투를 거절했습니다. 그 돈은 너희나 잘 쓰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어쩌다가 용돈을 받아도 그 돈은 간직했다가 손주에게 돌려주거나 다시 딸에게 돌려주지 절대 제가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성향을 알고 가장 먼저 용돈을 줄인 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처갓집에는 항상 인심이 후했습니다. 사돈이 그만큼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했죠. 저는 아들의 사돈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돈은 아들 부부와 외식을 할 때마다 자식이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을 자식들에게 사주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나중에 들어보니 안사돈이 눈꺼풀이 내려왔다며 상안검 시술을 해달라고 했다더군요. 그 김에 리프팅도 함께 시술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기가 막혔어요. 살면서 꼭 필요한 일도 아닌데 미용에 쓰는 돈을 자식 돈으로 쓰다니요. 저는 사돈의 그런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 쓰기 싫어하는 아들은 이상하게도 사돈 댁을 더 자주 찾았어요. 저는 속으로 따로 받는 게 있나 보다 하며 넘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것도 아니긴 했지만요. 너희 처갓집에는 자주 가니? 어느 날 저희 집에 온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자주 가죠. 장인어른이 와인을 좋아하셔서 갈 때마다 고급 와인을 사서 들고 가요. 눈치 없는 아들은 자신이 처갓집에 얼마나 잘하는지를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올 때는 이제껏 딱 한 번 마트에서 파는 10,000원 하는 음료수 세트를 사온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들의 자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소고기 집에 가서 50만 원짜리 고급 와인을 마셨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그 식당 고기가 어찌나 맛있던지. 어떻게 먹는데 그렇게 큰 돈을 쓰냐고 놀라 묻고 싶었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 표정이 좋아 보였거든요. 저와 있을 때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았어요. 저는 내심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식을 위해 돈을 한 푼도 안 쓰려고 하는 부모입니다. 반면에 사돈은 자식 사정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왜 아들은 사돈 댁을 더 위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표정을 보니 가슴 한쪽이 쿡쿡 쑤시듯 아파왔습니다. 은연중에 아들이 저를 더 소홀히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 집이 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으니 그냥 함부로 하는 걸까? 자식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부모의 마음을 어찌 저리 모를 수 있나. 서운함이 가득한 밤이 여러 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안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자식들 돈을 쓰지 않았고 외식은 저렴한 식당으로만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오래된 일이지만 그동안은 그냥 참고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 공사장에서 쪼그리고 앉아 일한 탓인지 무릎이 늘 시큰거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뻐근해지는 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잠시 아찔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 늙었는데 꼭 치료를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생활이 불편했기 때문에 결국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둘 제 병을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그중 아들은 가장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수술하셔야 하는 건 아니죠? 아직 수술까지 할 정도는 아니란다. 약물 치료랑 물리 치료 받고 운동하면 된대. 다행이네요. 치료비는 있으신 거죠? 보험은 제대로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관심은 온통 치료비에 쏠려 있었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습니다. 자기 장모는 성형시술도 아낌없이 해주던 녀석이 이 어미의 무릎 수술에는 행여나 돈이 한 푼이라도 나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딱딱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돈 달라고 할 일 없으니 걱정 말아라.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내라고 한 적 있니? 엄마도 아시잖아요. 우리 첫째가 곧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학원비랑 대학 등록금도 미리 준비해야죠. 나도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 내 치료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 후 오랫동안 아들에게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으니 무릎은 한결 나아졌어요. 하지만 항상 조심히 생활해야 했죠. 몸이 늙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매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무릎이 아프니 예전처럼 집안일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치료받으면서 많이 나아졌어. 네. 요즘에는 돌봄 서비스 받으신다면서요? 그래, 둘째가 신청해 줬다. 혼자 걷고 씻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집안일 돌보는 게 쉽지는 않아. 그래도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들이 내뱉은 의외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아들은 평소 저에게 뭔가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그래도 자식이라고 저를 챙기는구나 싶었어요. 그 사이 며느리는 저희 집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혼잣말을 하는 것이 귀에 들렸어요. 저기에는 유진이 책상을 놓고 저 방은 옷방으로 쓰면 괜찮겠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이 집에 들어와 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과일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혼자 지내기 불편하시면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건 어때요? 노인 아파트? 그게 뭐냐? 요양원 같은 데야? 요양원은 아니고 그냥 임대 아파트인데 노인분들이 살기 편하도록 만든 곳이래요. 저소득층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아파트면 여기서 살면 되는데 왜 거기로 집을 옮겨? 거기는 어르신들이 더 살기 좋게 만들어져 있대요. 도우미도 항상 상주한다고 하니 자식들 입장에서는 더 안심이 되죠. 아들의 말을 듣고 나자 저는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동안 스치는 이야기로 자주 듣던 소리였어요. 바로 자식이 부모를 시설에 맡기려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는 시설에 들어가니 세상 편하고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누구는 시설에 들어간 후 자식이 찾지 않아 외롭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이 모두 다르게 이야기할 만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들의 제안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한평생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스스로 살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결국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씁쓸한 생각에 잠겨 있는데 아들은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그리고 도우미 비용도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 몸이 더 불편해지시면 돈이 많이 나갈 거예요. 거기 아파트에 입주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생활하실 수도 있고요. 그건 몸이 더 불편해졌을 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뭘 그때를 걱정해서 벌써부터 미리 들어가 있어. 거기 입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신청해도 언제 입주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도 한마디 보태더군요. 어머니, 그러시지 말고 한번 둘러만이라도 보세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정말 괜찮아요. 그럼 이 집은 어떡하고? 이 집은 어차피 자식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을게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후 딸과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딸 역시 아들의 제안에 갸우뚱하더군요. 하지만 일단 함께 가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아들 내외와 저 그리고 둘째 딸은 노인 임대 아파트를 둘러보러 갔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작았어요. 하지만 깔끔했고 시설이 좋았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커다란 창 바깥으로는 푸른 산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곳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화장실 보시면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많이 다치시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설계된 아파트예요. 욕실에 안전바가 있으니 정말 좋네. 씻는 게 불편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버튼이에요. 이걸 누르면 이 아파트에 상주하는 도우미들이 바로 찾아와서 돌봐드려요. 네, 그렇군요. 좋네요. 좋아요. 처음에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왔던 딸도 아파트를 둘러보더니 한층 안심이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방이 좀 좁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설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엄마는 어때요? 글쎄, 괜찮긴 하구나. 어머니, 그럼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여기 오시면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과 함께 사회활동 하기도 좋고 여러모로 더 재미있어요. 네, 생각해 볼게요. 아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며 재촉하듯 말을 덧붙였죠. 여기서 지내시면 진짜 편할 거예요. 요즘은 이런 곳에서 사는 게 다들 좋다고 하잖아요. 뭐든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관리인이 친절하게 집안 구조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저와는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친절한 안내인에게 인사를 하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그곳을 바라보았죠.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대의 첫째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부터 공사판에서 일하던 날들, 그리고 자식들이 시집장가 가던 순간까지. 그때는 저도 참 젊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기가 넘쳐 흐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나간 날들이었어요. 어느새 70대 노인이 되어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제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몹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자 딸이 깜짝 놀라며 저를 위로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여기 아파트가 별로예요? 아니야, 좋긴 좋은데. 그런데 왜 그러세요? 다 늙어서 결국 이런 곳을 둘러본다는 게 너무 서러워서. 진정하세요. 뭐가 서러워요. 더 편하게 모시려고 그러는 건데. 나 여기 들어가고 나서 자식들이 이제 아무도 안 찾아오면 어떡하니? 아이, 엄마도 참 울지 마세요. 왜 안 찾아오겠어요? 자주 찾아오지. 딸은 연신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저를 달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 곤란한 표정으로 멀리 떨어져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제가 연약한 성격이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온갖 고생을 하며 강하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이 일자리를 잃고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제가 그 곁을 지키며 버텨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항상 스스로도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자신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감정을 참는 게 익숙했던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죠. 시설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넓고 깨끗한 복도, 정갈하게 정돈된 방, 필요할 때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까지. 누구라도 이런 곳에서 살면 편할 거라 할 만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이곳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좁은 방 한편에서 쓸쓸하게 늙어갈 제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지고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향한 아들의 무덤덤한 목소리는 정말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도 더 편해지고 엄마도 좋은 분들 만나면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평소에 자식들에게 짐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건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편했던 걸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자식들이 바라는 마지막 배려인가? 내가 여기에서 사는 게 그들에게는 그저 부담을 덜어줄 문제에 불과한 건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어요. 눈앞에 세상이 뿌옇게 번졌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제 시야에 비친 그 깔끔한 아파트가 마치 저를 집어삼키려는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제가 걱정되었던 딸이 싱숭생숭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어제 저를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엄마, 어제 봤던 노인 아파트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제는 내가 괜히 별 생각이 들었던 거야. 이제는 괜찮다. 근데 엄마,
생각해보면 아직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멀쩡한 집도 있는데 굳이 거기 들어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 말에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만 같아 고마웠어요. 대신에 앞으로 병원비나 돌봄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 주택연금을 신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딸은 준비해 온 팸플릿을 펼치며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확실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노년에 조금 여유롭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하구나.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연금을 받게 되면 이 집이 결국 제 손을 떠난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잠시 망설이는 눈치를 보이자 딸이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을 자식한테 물려줘서 뭐 하겠어요? 그동안 고생하셔서 마련한 재산인데 엄마가 잘 쓰셔야죠. 저희는 이제 다 자립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집은 연금으로 돌리세요. 딸의 단호한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진심 어린 조언이 저를 묘하게 안심시켰습니다. 딸은 몇 번이나 더 잘 생각해 보라며 당부한 후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던 그 팸플릿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복잡한 마음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고민이 깊어가던 주말 일요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보셨어요? 그 아파트 정말 괜찮던데. 여기서 혼자 사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생각해봤는데 아직 그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아. 일단 지금 신청만 해두시라니까요. 어차피 지금 신청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아들의 눈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주택연금 팸플릿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커지더니 곧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아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 집을 주택연금으로 팔아넘기시겠단 거예요? 저랑 상의도 없이요? 아니, 고민해보고 있다. 앞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인임대 아파트 들어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줘야 할 집을 이렇게 제멋대로 연금으로 써버리다니요. 아들의 반응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기가 차더군요. 제 병원비는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는 놈이 제 아파트는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꼴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도 그렇게 돈을 아끼시더니 결국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네요. 저는 점점 더 열이 오르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집이 왜 너희한테 물려줘야 할 집이야? 그동안 너희 힘들까봐 손 한 번 안 벌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이 집은 젊은 시절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재산이야. 이걸로 내가 내 노년을 책임지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니? 난 이해가 안 간다. 요즘 집 팔아도 자식한테 안 물려주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저한테 평생 해주신 게 뭐예요? 아니, 못 해준 건 또 뭐냐? 대학 보내주고 장가 갈 때 전세금 보태주고 우리 형편에 그 정도면 정말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한 거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럼 넌 부모한테 뭘 그렇게 잘했니? 집을 가져갈 만큼 대단히 잘했어? 너 그동안 처가댁에 잘했으니 받을 게 있다면 거기서 알아봐라. 처가댁에 조금 잘해준 거 가지고 치사하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처가댁이랑 구질구질한 저희 집은 솔직히 말하면 근본부터가 다르죠. 예전부터 이 집에 얼굴 비치는 것도 솔직히 싫었어요. 구질구질한 옛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 그래도 왜 꾸준히 얼굴 비춘 줄 아세요? 적어도 부모라면 이 집 정도는 마지막으로 물려주실 줄 알았거든요. 양심이 있다면 말이에요. 어머니, 저도 너무 서운해요. 그래도 꾸준히 얼굴 비추고 열심히 모셨는데 이렇게까지 소외당할 줄은 몰랐네요. 너희가 날 모시긴 뭘 모셨다고 그러니? 나는 너희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당당하니 너희가 나한테 받을 거 있으면 하나라도 말해봐라. 평생 너희 부부에게 내가 줬으면 줬지 받은 거 하나 없어.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이 저에게 준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분한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사실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민 중이었어요. 아들 말대로 자식에게 이 집이라도 물려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집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아들 내외를 보니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똑같이 배 아파 낳았고 똑같이 돌보며 키웠는데 딸과 아들은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를 일이었죠. 아들이 얼굴까지 벌개져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 집을 제 노후연금으로 쓰기로요. 저는 주방 한켠에 놓여있던 굵은 소금을 대접에 푹 떠서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사정없이 뿌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엄마, 당장 그 말하지 못해요. 너희야말로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디서 감히 집을 뺏어갈 생각을 해? 처음부터 시설에 들어가라고 말한 이유도 이 집을 뺏고 싶어서 그랬지? 뭘 뺏어요? 집을 장남한테 물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뭐가 당연해. 나는 그동안 너한테 사소한 거 하나 안 바랐다. 그랬더니 옳다구나 하고 제일 좋아하던 게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도 앞으로 알아서 살아. 저는 그렇게 아들 내외를 내쫓은 후 허탈하게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노력해온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제 딴에는 그게 자식을 위해 한 일이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자식과 선을 긋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보며 답답해하고 때론 속상해하던 딸들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자식들에게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때로 지나치면 오히려 자식들과 거리감이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오직 돈만 이야기하는 삭막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주택연금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둔 돈을 지키기만 하다가 정작 쓸 때를 놓쳐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당분간 아들 내외와는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딸들에게 좀 더 넉넉하게 베풀기로 마음먹었어요. 반대로 딸들이 저에게 표현하는 마음 또한 거절하지 않고 받으려고 해요. 저처럼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번 돈을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어려운 시절을 겪어온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은 쌓기 위해 버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하게 쓰는 것은 안 되겠지만 남은 노후만큼은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연습을 조금씩 해가며 하고 싶은 것들을 후회 없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